안녕하십니까. 뉴스앤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그저 세계의 스파이, 그러니까 스파이 스토리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소련의 핵 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스파이 활동을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시어도 홀이라고 네.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천재였던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름하여 원자 폭탄 스파이다. 네. 예, 그 이 시어도 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시어도홀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어도홀 같은 경우에는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가동했던 맨하탄 계획, 네, 예, 맨하탄 그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하지만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 당시 나이가 19세 최연소 과학자였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과학자였다는 얘기예요? 예, 이미 하버드 대학을 18세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당시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뭐 일종의 스카웃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천재네요, 그럼. 예, 그래서 원자폭탄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로만 그렇게 다 불러서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로스 엘레모스라고 하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그런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바로 이 또 그 소련의 또 스파이 노릇을 했을까요? 예, 기본적인 성향은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공산주의자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이 맨하탄 계획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을 해서 폭탄이 미국이나 미국과 영국이 폭탄 개발에 성공을 할 경우에 그 이념 경쟁에서 공산주의 진영이 크게 뒤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위기감을 갖고 소련의 이 극비 연구 결과들을 계속 넘겨줬네. 전달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이 스파이 행각을 벌이게 됐죠. 근데 사실 그때의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맨하튼 계획이 바로 이제 그 원자탄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었고 당시에 그러면 소련은 스탈린이 있었나요? 예, 그때 스탈린이었고 그리고 NKVD라고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었던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소련의 당시의 정보기관이 NKVD라고 하는 정보기관이었거든요. 그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라브렌티 베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수장이 있어요. 스파이 두목 중에서도 소련의 스파이 두목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또 악명도 높은 그런 스파이 두목이 있었는데 그 라브렌티 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NKVD가 에노르모즈라고 하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핵심적인 스파이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시어도 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 같은 경우는 또 뭐 유태인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우선 시어도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소련의 핵 개발을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에노르모즈 작전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요. 아마 일반에는 굉장히 생소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거의 우리 일반에는 소개가 안 됐던 맨하탄 계획과는 달리 거의 소개가 안 됐었던 내용이라서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한 작전으로 아마 여기실 거예요. 글쎄요, 이제 맨하탄 계획은 웬만큼들 알고 있는데들. 네, 당시에 1938년에 독일의 오토 한 그리고 프리츠 스트라스만이라고 하는 두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1938년에 우라늄 235라고 하는 원소를 통해서 핵분열이라는 것의 실험이 이루어져요. 그 핵분열에 의해서 우라늄 235의 원자들이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그 가설을 이제 실험으로 입증을 한 거죠. 실험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에너지는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를 넘어서 무기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로 나오면서 당시에 영국, 미국, 소련 이 3개국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사실은 거의 서로 뭐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거의 같은 시기예요. 거기에 이제 물론 나치 독일도 같은 시기에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승자는 미국이었죠. 맨하탄 계획이 성공하면서 미국이 가장 먼저 원자폭탄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영국이나 소련도 같은 시기에 사실은 원자폭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핵분열 연구 이후에 영국에서는 튜브 합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밀 연구를 통해서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다가 이것이 이후에 미국의 맨하탄 계획과 합류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과 미국은 맨하탄 계획을 통해서 원자폭탄의 개발을 사실상 공동으로 성공을 하죠. 물론 이후에 맨하탄 계획 이후에 영국은 또 따로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해가지고 이쪽 먼저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또 하고 전쟁 기간에는 같이 개발을 했다가 그러니까. 영국은 또 따로 개발을 해요. 하지만 소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1940년에 똑같이 영국이나 미국하고 비슷하게 이 원자폭탄 개발, 그러니까 핵분열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은 해요. 하지만 이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틀러가 1941년 6월에 히틀러가 불시에 침공을 하게 돼요. 소련을. 그래서 독소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독소 전쟁이 발발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거든요. 처음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1940년부터 원자폭탄 개발 연구를 시작은 했지만 소련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내려다 보니까 이 원자폭탄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이. 즉시 전력이 가능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때는 사실상 거의 그렇죠. 위원회나 계획이 백지화되는 이제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다 1942년경에 이제 모스크바 근방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그 공방전이 1942년 말쯤에 좀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요. 그리고 1943년 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스탈린이 선방을 해요, 히틀러를. 이때부터 이제 소련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상 시작이 돼요.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련에는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 뭐 예를 들어 자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히틀러를 막아내느라 여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반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이때 그래서 스탈린이나 NKVD 수뇌부가 생각을 한 게 그렇지만 우리는 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돈은 없지만 스파이들은 있다.
영국과 미국에 깔아놓은 첩보망이 있다. 그 첩보망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빼오자 말이야. 훔쳐오자 말이야. 훔쳐오자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뭘 이제 다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같은 거지. 그전에 겠다 훔쳐오자 우리 빼오자. 중국이 좀 주로 근래 했었던 일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에너루모즈라고 하는 소련의 핵 원자폭탄 개발 계획, 그러니까 핵 개발이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 홀이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홀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1943년 한 3월 경부터 미국과 영국의 NKVD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 있는 첩보망을 통해서 우라늄 그다음에 뭐 핵무기와 관련된 그런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런 동향들은 무조건 수집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여기 이제 뭐 그 군 정보기관인 GRU의 첩보망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에너루모즈라고 하는 사실상의 소련 핵무기 개발 작전이 이제 가동이 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소련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것이 사실은 미국이긴 한데 미국에는 당시에 FBI를 중심으로 한 FBI 연방수사국이나 그 육군 미군 그 방첩대 CIC 같은 활동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 스파이들이 발붙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소련 이거 포섭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포섭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그 방첩 활동이 워낙에 촘촘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련 스파이와 접촉을 한 것으로 여겨진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징집이라든가, 뭐 그리고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차단을 했구나. 외부와의 그 관계나 접촉을 차단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 스파이들이 핵 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얻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좀 있었는데 당시에 영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NKVD가 주로 이제 활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산주의자들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멜리타 노우드라든가 그다음에 앨런 넌메이라든가 이런 그 공산주의자이면서 NKVD의 스파이로 활동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조각 정보들, 핵 개발과 관련된 조각 정보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요만큼 각각 분야에서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정보가 수집이 됐어요. 그러다가 뭐 의미 있는 정보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의미 있는 정보가 이제 확보되기 시작한 게 1942년과 43년, 42년 말 43년 초 뭐 이쯤 됐을 때부터예요. 사실은 원자폭탄 스파이 중에 가장 대명사는 클라우스 푹스라고 하는 독일의 영국으로 망명한 독일인 과학자예요. 그 사람 독일에서 개발에 참여했다가 아니요. 영국? 독일에서 공산주의자였는데 나치에 의해서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영국에서 당시에 튜브 합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위장 계획, 그러니까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위장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소개해드린 시어도 홀보다 과학적인 역량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더 많았고 나이는 많았지만 나이도 많고 그리고 과학적인 역량이나 소양이라든가 그리고 훨씬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실질적인 이제 독일 공산당에 가입을 했었을 정도로 아주 그 골수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이 사람에 의해서 1943년경부터 1942년경부터 영국에서 그 가동됐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의 기밀들이 소련으로 이제 유출이 되게 결국 얘를 통해서 넘어갔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클라우스 푹스를 통해서 다 넘어갔어요. 사실은. 예, 이 클라우스 푹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소련이 핵 개발을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클라우스 푹스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클라우스 푹스가 영국에서 튜브 하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위장 계획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이게 1943년 후반부에 영국과 미국이 정부 협약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이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클라우스 푹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맨하탄 계획에 합류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맨하탄 계획에 합류하고 로스알레머스 연구소로 들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핵무기가 원자폭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전에 소개해드릴 시어도 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로스알레머스에서 클라우스 푹스와는 다른 루트로 소련 정보기관에 원자폭탄의 기밀들을 전달한 이제 그런 스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그 시어도 홀 자체가 이 사람이 뭐 유태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출생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시어도 홀 같은 경우는 1925년생이고요.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예, 본래 이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지만 이제 유태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미국에는 이제 독일계 이민자들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성은 그 홀츠버그라고 해서 유태인식 이름 성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을 의식해가지고 그냥 시어도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이제 성으로 홀츠버그에서 홀로 바꿨다는 얘기네요. 홀로 이제 바꾸게 됐고요. 네. 하지만 이 시어도 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14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16세가 됐을 때 16살에 퀸즈 칼리지를 갔네. 하버드를 들어가죠. 16세가 되될 때 하버드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뭐 2년 뒤에 18살에 이제 하버드를 졸업할 정도로 이제 굉장한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 홀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때부터 미국이 맨하탄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유수의 대학, 뭐 프린스턴이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하버드 뭐 이런 대학에서 과학자들을 거의 쓸어 담다시피 모집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홀도 재능이 있고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오펜하이머에게 눈에 들어서 이제 그 맨하탄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아주 역량 있는 학자들은 그냥 뭐 다 데려다가 그냥 예, 그렇죠. 뭐 이론 물리학부터 해가지고 뭐 화학자들 뭐 거의 뭐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은 거의 다 몰려 있었죠. 로스알레머스에. 저 이 홀이 그때 맡았던 연구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예, 당시 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맨하탄 계획에서는 이제 원자폭탄이 두 종류가 개발이 되게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라늄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탄인데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의 이 폭발 방식이 달라요. 어떤 우라늄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라늄 두 덩어리를 이제 어느 정도 폭발력을 에서 적정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질량을 결정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의 질량을 결정하는 그 우라늄이 어떤 시기에 가장 폭발력이 좋고 적정하냐 이런 걸 결정하는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우라늄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탄하고는 다른데 우라늄탄은 두 개의 우라늄 덩어리를 충돌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 외곽에 폭약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폭약을 먼저 터트리면서 이 플루토늄의 뇌관이라는 부분이 예, 되는 예, 거죠. 그렇죠. 플루토늄의 폭발을 돕는 이제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걸 그래서 네파 설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플루토늄탄의 네파 설계법을 보완하는 데에도 이 시어돌 홀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랬구만. 이 두 가지 이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작업이 사실상 당시 로스 엘레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였었어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결국은 그 이제 폭발을 시키는 방법, 예. 그거가 이제 가장 큰 저거였었군. 예. 그게. 그래서 두 폭탄의 생긴 모양새라든가 이름도 다른데 우라늄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그 우라늄을 서로 충돌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길쭉하게 날씬하고 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디자인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리틀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리틀보이가 바로 이제 저 일본에 떨궜던 예, 그렇습니다. 것들이죠. 그 저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리틀보이고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게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을 감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형태가 둥글게 모양이 둥글게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펜맨, 예, 펜맨이라고 뚱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 방식이 가장 핵심적인 연구 과제였거든요. 시어도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에 크게 기여를 했고 기여를 하면서 그 정보를 또 소련에 넘기고. 네. 이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어돌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폭탄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이념 경쟁에서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굉장한 큰 위기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1944년 한 10월경에 이제 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휴가를 받아서 나올 때 그동안 연구됐던 뭐 네파 설계법이라든가 그런 포신형 우라늄탄의 그런 설계라든가 하는 기밀 보고서를 몰래 감춰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워싱턴 소련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돌면서 이 그 기밀을 소련에 전달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처음에. 근데 당시에 좀 소련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어린 소년 같은 친구가 무슨 뭐 과학자라고 하면서 그 기밀을 전달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서를 이만큼 들고 가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또 뭐하는 장난이야, 인마 이러고. 예, 그렇게 수소문을 하고 애들이. 다니면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당시에 워싱턴에 그 소련의 언론인으로 위장하고 있던 정보 요원이 있었어요.
세르게이 쿠르나코프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 언론인에 의해서 이제 그 시어도 홀의 이제 진심이라고 하긴 좀 그걸 이제 체크를 한 거지. 예, 표현이 이상하지만 홀의 진심을 이제 알게 되죠. 정말로 소련에 기밀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때 그 시어도 홀을 면담식으로 이제 서로 만나서 의중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홀이 정말로 소련의 스파이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러니까 스파이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되면은 내 자기가 믿고 있는 이념, 예, 그 이념 그 부분이 결국은 밀리게 되니까 예, 내가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 예, 계속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스파이가 되는 것이지만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기밀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제 진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크루나코프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그 뉴욕에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련 정보기관 책임자가 아나톨리 야츠코프라고 하는 특수공작원이 있었어요. 그 특수공작원과 이제 그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 특수공작원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접선책과 접선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완전히 기밀, 스파이 예, 어떤 역할을 기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밀을 전달하는 방식, 접선책으로 당시 하버드 동급생이었던 시어도 홀의 동급생이었던 세빌 sak스라고 하는 또 다른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빌 sak스를 주요 접선책으로 정하고 이제 그러니까 홀이 로스알레모스에서 기밀을 세빌 sak스에게 전달을 전해주면 해주고 세빌 세빌 sak스가 sak스가 야츠코프에게 이제 기밀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루트를 만들었구나.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맨하탄 계획 뭐 후반기쯤 됐을 때는 로나 코헨이라고 하는 여성 공산주의자가 또 있었어요. 이 로나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의 접선책으로 해서 이제 야츠코프를 통해서 소련으로 기밀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라늄탄이라든가 특히 이제 플루토늄 탄의 그 설계법, 폭파 설계법 뭐 이런 것들이 그 전달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홀이 전달한 내용은 그 이전에 이미 클라우스 푹스가 자신의 접선책을 통해서 이미 소련에 상당 부분 전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홀이 전달한 정보의 의미는 어떤 식이었냐면 바로 그 클라우스 푹스가 전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부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자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주로 이제 활용이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뭐 그 암호명으로 홀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어로 뭐 젊은이란 뜻이래요. 물라드라고 하는 물라드라고 하는 이제 암호명을 썼고 또 뭐 페르세우스 뭐 이런 이제 암호명을 쓰면서 소련의 스파이로 맨하탄 계획이 끝날 때까지 이제 뭐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밀을 계속적으로 계속 전달을 흘렸고 말이죠. 예. 전달하고. 근데 이제 맨하탄 계획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그 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더 이상 뭐 진척될 게 없으니까. 정보 그 활동은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맨하탄 계획을 끝내고 나서는 끝났으니까. 생물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꿔서 자신만의 그냥 이제 연구를 또 새로 하나도 없어요. 그 홀이 스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처음으로 적발된 건 1951년경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다 활용해 하고 뭐 다 해본 상태에서 예. 소련이 1949년 8월에 원자폭탄, 그러니까 플루토늄탄을 개발을 해요. 했죠. 개발에 성공을 했고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51년이라면 이제 거의 원자폭탄과는 아무 그러니까. 관련 없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홀이 어떤 식으로 정체가 탈로 나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주디스 코플론이라고 하는 여성 스파이를 소개해드릴 때 베너나 계획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외교 군사 암호를 해독하는 베너나 극비 계획이었죠. 맨하탄 계획과 더불어서 초극비 이 계획이었던 베너나 계획에 의해서 FBI가 감지를 하게 돼요. FBI가 물라드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암호명을 베너나 암호문을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암호명을 쓴 사람이 쓰는 저 간첩이 있다, 예. 스파이가 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확인 나름대로의 추정치를 그러니까 했을 때 해서 그걸 역으로 해서 체크를 해봤을 때에 그것이 이런 부분을 취합할 그 정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이제 시어도 홀이었어요. 하지만 지난번 그 주디스 코플론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베너나 계획은 그 계획 자체에서 극비 나오는 자체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암호문이나 해독문을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이 안 되니까 증거로. 어떠한 증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훈방 조치가 돼요. 그러니까 코플로는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현행범으로서 재판이라도 받았었는데 이건 볼 과거의 일인데 그게 이걸 증명을 하려면 예. 베노나 계획에 의한 어떤 그랬던 모든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법원에 제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FBI로서도 어떠한 도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어도 홀은 FBI의 신문을 받았었지만 결국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이제 훈방 조치가 돼요. 결국 FBI로서는 뭐 훨씬만 쓴 거죠. 하지만 FBI도 사실은 이 이후에도 사실은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FBI도 홀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죠. 하게 돼요. 그래서 1962년 정도까지 그 시어도 홀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홀도 부담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캠브리지 대학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국으로 가서 그렇게 했을 땐 영국 저 정보기관 MI6나 뭐 이런 쪽하고는 어떤 예, 당시에 MI5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MI 그때가 5였나요? MI5가 방첩기관인데 MI5도 FBI랑 같은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직접적인 증거, 베너나 계획은 어떤 식으로든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 어떠한 정보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FBI나 MI5나 시어도호를 어떠한 식으로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죠. 결국에는 1999년 11월에 신장암으로 홀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 99년이라면 이제 나이가 꽤 그렇죠. 들었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법적인 제재라든가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 없이 일상적으로 그냥 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스파이로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베너나 계획은 훨씬 그 이후에 오픈이 된 거죠. 그 나중에.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홀이 사망하기 이전에 사망하기 한 2년 전에 1997년 정도에 회고록을 내게 돼요. 회고록. 그러니까 그 회고록이 이름이 폭탄, 뭐 예,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핵 스파이의 비밀 이야기.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뭐 어떤 무언가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인 행동으로 스파이 행위를 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어떤 이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겠네. 신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인 방첩 당국이라든가 수사 당국에서 결국에는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회고록에서 자기가 밝힌 거 외에는 증빙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베노나 계획에서 나름대로의 물라드라든가 페르세우스, 하지만 이 물라드와 페르세우스가 홀과 동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증을 수사 당국은 찾지는 못했지요. 결국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건데 자신이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자백 회고록에다가 쓴 거니까. 자백 형태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행적을 담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스파이다, 소련의 스파이 스파이로, 활동을 했었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자, 오늘은 또 시어도 홀. 시어도어 홀. 이렇게 이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시어도어 그 이름이 원래 TH 발음이 그 번데기 발음, 번데기 발음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도 홀이 테오도라고 돼. 테오도.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부르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야. 기분 나쁘게. 자, 하여튼 오늘은 그 미국인이 되겠죠. 미국인. 네. 사실은 이제 유태계의 미국인인데 시어더 홀의 소련 스파이 활동 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해서 우리 또 박상민 기자가 또 이 방송도 미국 유대계 미국인 소련 스파이였죠. 시어더 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